네, 오는 23일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여성 하원의원 피살 여파가 이 팽팽한 브렉시트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. 네, 이 시간에는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방금 전해드린 대로 이 조 콕스 의원이 피살되는 네.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근데 이 죽음이 EU에 잔류하는 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아무래도 부동층이란 층이 한 10% 정도가 있었는데 예, 그 예. 사람들이 어떤 동정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그 베팅 업체들이 네. 그 잔류에 대한 그 배당금을 좀 낮췄다.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잔류될 확률이 높다. 예. 한 64%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 콕스 의원의 죽음이 좀 잔류 쪽으로 조금 좋은 그런 영향을 주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네,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나흘 정도 남았는데요. 네네. 보통 이제 선거 앞두고 투표 직전까지 갔을 때 막판 여론전이 많이 활성화될 텐데 지금 그 추모 분위기로 좀 가라앉아 있다고 들었습니다. 네네. 이렇게 되면 투표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.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?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아무래도 이게 그 투표가 연기됐을 때 예. 영국의 공론 분열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그랬다고 브렉시트 투표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차라리 때문에 빨리 하고 가는 게 나을까요? 일단 예정대로 하고 예. 또 이제 여기 지금 상황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그 영국 수상은 이제 잔류를 지지하는 쪽에 있는 입장이기 네네. 때문에 네. 아무래도 이번 그 사건이 좀 안타까운 이긴 하겠지만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.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결과도 저는 뭐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베팅 업체나 또 인터넷 또 여론 업체에서 좀 다른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네. 아무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. 네, 투표는 뭐 정해진 날짜에 계속될 네.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네. 이렇게 어쨌든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잖아요. 네. 여기에다가 IMF가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. 네. 이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 당장 내년에는 영국 경제가 0.8% 그리고 19년 뒤에는 5.5% 위축될 수 네. 있다 이렇게 네. 전망을 했는데 네. 이 결과에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?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영국이 가장 최대 그 교역 대상국이 EU의 회원국이 28개국인데 영국을 네. 빼면 27개국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영국이 27개국에 대한 그 수출 비중이 전체 영국 수출의 한 44%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영국의 그런 그 수출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. 네.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영국이 유럽 국가 중에서는 가장 외국인 투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국가인데 이런 불확실성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그 외국인 투자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영국의 경제가 조금 위축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EU 잔류파, 탈퇴파가 대립을 네. 하는 게 경제성과 정체성을 두고 대립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.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경제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. 영국발 충격에 금융시장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네네. 그렇다면 볼 때 그 탈퇴를 하자는 쪽 있잖아요. 네네. 이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쪽, 영국의 정체성일 텐데 네네. 더 나아가서 복합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? 그러니까 우선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예. 것처럼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많은 국가에서 그 양극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고 그렇죠. 예.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EU에 속하면서 많은 그 이민자들이 영국 경제가 좋으니까 예. 이제 한 30만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그 저소득자들의 그런 그 임금 수준이 사실은 그 이민자에 따라서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예.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해도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저소득자들이 이제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아까 정치적이나 역사적으로 봐도 영국은 항상 그 대륙 국가들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불가근 불가원의 그 원칙을 갖고 예, 있기 예.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네. 이번에 그 블랙시스트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지금 높다.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경제적인 측면을 조금 더 볼 텐데요. 네. 이번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네. 이 세계 금융시장 움직임이 조금 안정되는 그런 네. 변화가 있었거든요. 네, 네. 이렇게 브렉시트에 세계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그럼 뭐니 해도 역시 세계 경제는 그동안 미국, 그다음에 중국, 그다음에 EU에 이렇게 삼국 체제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장 그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역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르는 자금 흐름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브렉시트에 의해서
EU의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니까 그 굉장히 그 단기적인 그 자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그 충격이 조금 그것이 가시화되면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여타 EU 국가들의 그런 그 움직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어려움이 이제 일종의 이제 금융 시장에서 반영이 돼서 그런 그 좀 이렇게 혼란이 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시는지요? 물론 실물 부분하고 이제 금융 부분하고 나눠서 볼 수 있겠지만 실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으로 수출을 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우리나라가. 물론 이제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. 영국뿐만 아니라 뭐 EU라든지 그다음에 EU에 수출을 많이 하는 뭐 중국 경제의 영향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또 영국이 이번에 그 탈퇴를 한다고 해서 금방 그 실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물 부분의 효과는 좀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이제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금융 시장의 불안이 이제 증폭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의 문제가 좀 우리가 우려할 부분인데 특히 이제 최근에 영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투자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. 전체 외국인 주식 투자 비중의 한 5% 정도를 영국계 자금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좀 상당 부분 빠져나가는 거가 우려가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아무래도 영국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던 외국 금융기관들이 영국의 그러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영국의 소위 말하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. 이제 국채에 대한 그 위험 그 부도율을 가지고 이제 그 프리미엄을 주는 건데 그 부도 CDS 프리미엄이 한 30bp까지 올라갔어요. 상당히 많은 부분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영국에다 채권을 샀던 그 외국계 자금들이 그런 위험을 감지해서 어디선가 돈을 빼서 그걸 보충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외국계 자금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우리 경제에 주는 단기적인 효과는 실물 부분보다는 금융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더구나 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여부를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그것까지 만약에 좀 이렇게 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금융 시장에 주는 충격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우리도 그 여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브렉시트가 현실로 다가오더라도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어서 당장은 변화가 적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? 이제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이 최초의 EU 탈퇴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그 탈퇴를 할 때 그냥 내가 뭐 원서 하나 갖다 놓고 나 탈퇴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EU의 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본 그 조약에 따르면은 탈퇴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필요한데 2년간의 협상이 이제 필요하답니다. 그래서 2년 동안 협상을 해서 만약에 그 EU의 잔류 국가하고 영국하고 협상이 만약 타결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이 영국의 탈퇴가 인정이 되는 그런 게 되겠지만 거기서 2년간 협상을 하고 나서 더 재협상을 해야 되겠다.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기간 제한이 없나요? 제한은 없답니다. 기간 제한은.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이 비록 EU에서 탈퇴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이제 2년 후지만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꼭 2년 후에만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2년 전이라도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가 줄어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말씀해주신 리스본 조약 안에 있는 2년간의 유예 기간 안에서 경제적인 어떤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텐데 그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궁금한 게 그럼 2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상황에서 계속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이게 10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보통 그럼 10년 정도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마지노선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건가요?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 2년의 그 필수 협상 기간을 일단은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당사자 간에 더 협상이 필요하다 하면 그 협상 기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을 우리가 한 10년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일단은 협상이 타결이 됐다 할지라도 EU의 다른 회원국들이 그 협상의 결과를 각 국가에서 이제 비준을 받으려고 하면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사항이다. 됐더라도 그거를 이제 또 받아들일 때는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이시군요. 최대한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
네, 마지막으로 이 브렉시트로 인한 피해가 네. 오잖아요. 네, 이 네.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어떤 네. 대비를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이제 그 금융시장의 문제이기 예. 때문에 네. 우리 같이 이제 우리나라 통화가 국제 통화가 아닌 국가에서는 그 외환의 그 유출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요 외환의 유출입에 대한 그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. 그렇지만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좀 상당한 부분이 있고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그러한 그 좀 약간 좋은 그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. 또 하나는 이 영국이 이게 브렉시트라는 상황으로 가게 된 배경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에 따르는 어떤 양극화 현상에서 네. 그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집단들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하나의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이게 제시가 된 거기 때문에 네네. 우리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우리 사회가 좀 양극화의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뭐 비정규직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. 이런 문제가 더 확산이 안 되고 영국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보다 더 세심한 그러한 그 배려 내지 어떤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과 함께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.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